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인문의 향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우리 민족의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재희 작가께서 지난번에 대한민국 건국사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6.25 전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동춘입니다. 이재희입니다. 네, 강석전입니다. 오늘 약 3년에 걸친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인 6.25 전쟁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할 텐데 간간히 저희 패널이 조금씩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 작가님 부탁합니다. 요즘에 정전에 대해서, 정전협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전에 우리가 6.25가 과연 어떻게 일어났는지 6.25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 이건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을 했거든요. 근데 이 건국을 하기까지 과정은 소련과 미군의 신탁 통치가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군정이 있었죠. 신탁 통치하고 군정. 군정 치하에 있었고, 그리고 48년 5월 10일에 유엔에서 유엔의 감시하에 우리가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서 재헌 국회를 만들고 재헌 국회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건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때 북한은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정확히 모르니까 말씀해 주세요. 유엔에서 국제적인 승인을 우리는 득했고 그 46개국의 승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 6개국, 그리고 무효 기권 스위스 하나로 이렇게 우리는 유엔의 승인을 받은 나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북한은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한 나라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보면은 8월 22일, 그러니까 45년 8월 22일에 먼저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9월 8일경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김일성이 이미 6.25를 염두에 두고 움직인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소련에 가서 김일성이 조소경제문화협정을 체결을 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경제문화라고 했지만 군사적인 협정을 체결을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련으로부터 군 물자를 지원을 받기로 한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12mm 야포, 연대 창설, 대소형 함정 30여 척, 항공기 150대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은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여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말씀 드릴 거는 네. 소련이 미국은 9월 초에 들어왔는데 8월 22일 날 우리가 해방이 8월 15일 날 됐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게 참 불가사의한 일인데 사실은 소련이 일본의 그 패망을 미리 다 알고서 선전포고를 8월 9일인가 했어요. 일주일 동안의 짧은 그 전투도 아닌 그냥 사실 밀고 내려온 거죠. 그 만주에서 사실상 밀고 내려와 가지고 해방이 되니까 처음에 청진리로 들어왔었죠. 자, 그러니까 다 거기 그 지역에 이미 있었다가 들어온 것이니까 이건 너무나 쉬운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조선반도 남북 전체를 다 적화하려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이미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분단된 조국으로 있기보다는 자기네식의 통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에치슨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 선포한 게 그건 1950년 1월이에요. 그걸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훨씬 후에 미국이 오판을 했죠. 이렇게
이 작은 한반도 땅에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갈려서 나라를 그러니까 나라를 건국하고 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근데 6.25 전쟁까지요. 사실은 북한에서 크고 작은 도발을 엄청나게 해옵니다. 그래서 49년 1월에서 10월까지만 해도 1년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520여 회의 전투가 38선 부근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때 그 이승만 정권 때도 북진 통일이라는 구호가 네. 뭐 국시가 될 정도로 그랬었고 그런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걸 많이 외쳤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근데 북진 통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군비가 제대로 정비가 돼 있던가 그렇죠. 아니면 준비는 준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군이 들어왔다고 해도 우리가 뭐 미군이 북진 통일을 허용할 리도 없고 대신에 소련은 거의 남한을 적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게임이 처음부터 이제 안 됐던 것이고 네. 이런 그 전투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당시에 해방 이후부터 이때까지 좌우의 이념적 혼란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남한 내에도 공산당이 준동을 하고 뭐 네. 남부군도 있지만은 전부 저 밑에 지방 가면 그 소위 빨치산들이 그냥 거의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이 북한 정권이라는 게 소련을 등에업은 북한 정권이 이런 도발을 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49년, 48년 이때 뭐 대구, 순천, 여수 이런 데 이 반란 사건이 남노당에 의해서 많이 있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적화의 일환으로서 다 이루어졌던 소련의 그 사주가 다 있었던 거였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에치스9, 그 에치스9이 50년 1월 12일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북한은 남한에 쳐들어오기가 훨씬 좋았죠. 자, 그러면 이게 H9은 왜 있었을까? 미군이 진주까지 한 마당에 왜 미국이 새롭게 한반도의 남한을 포기하는 사태가 있었느냐? 지금 바로 전에 남한 내에서 좌우대립이 극심하고 이거 보호할 만한 가치가 미군이 만일에 보호하려면 피도 엄청 흘려야 되고 내정에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아마 그런 건의를 해서 참 오매한 판단이었지만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대만도 제외가 됐네요. 대만도 제외가 네, 됐네요. 대만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할 수 없이 전쟁에 끌려갔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금 고립주의로 약간 회귀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트루만 대통령도 있었던 거죠. 결국. 그래서 보면은 모택동하고 스탈린은 이제 김일성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 사진을 보면은 이쪽이 모택동, 이쪽이 모택동이고 네. 스탈린이죠. 네. 예. 근데 스탈린이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아까도 있었지만 소총 1만 5천 정, 각종 포, 130호. 이게 언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6.25 네네네. 6.25 터지고 나서? 아니면 터지기 전에. 터지기 전에. 네네.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이제 했죠. 아, 전쟁이 터지면 이렇게 지원하겠다? 네네네. 약속을. 예, 그래서 이런 무기를 지원하는데 음. 사실은 무기만 지원한 게 아니라고 또 하잖아요. 네네. 예, 공군 병력을 지원했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소련은 무기만 지원한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군 병력을 함께 지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남침 이전에 소련군은 철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철수하기 전에 이미 부대를 갖다 다 조직을 하고 남침할 수 있는 훈련을 완전히 다 시켜놨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투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전투기가 없을 때 6.25 전쟁을 치르느라고 어떻게 전투기 조종사를 그러니까 양성을 했냐면 급하게 미국에 가서 조작법만 익혀서 와서 전투기를 샀다고 합니다. 이때 그 소련이 이제 6.25 때 그 항공기 조종사로서 참전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조금 더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소련은 이미 미국의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잘못 건드리면 자기들 큰 낭패를 본다라는 그 믿음이 강해서
소련의 조종사도 중국어를 사용을 하면서 중국군으로 위장을 했어요. 사실은. 참 이게. 네. 공산당들은 이 위장술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전투기를 갖다가 북한에다가 두지 않고 중국에다가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다가 전투기들을 갖다가 이미 다 배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쟁 나면 바로 거기서 발진을 해서 폭격을. 그래서 이 작가님 지금 그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가서 전쟁 좀 허락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할 건가요? 예, 그 내용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이제 요청한 무기가 왔느냐 하는 이런 공문인 거예요. 사실은 당시의 공문인데 이제 6월까지는 이 탄약이 도착을 해서 모든 군에 지급이 될 예정이라는 그런 공문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리고 6월 말까지는 전투 태세가 완료될 거라고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1950년. 네네. 6월 말까지. 여기 있네요. 1950년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네 맞습니다. 맞겠죠 뭐. 네. 자 그다음에. 그리고 보면은 이것도 당시에 이제 국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잖아요. 아까의 칠슨 라인도 그렇고. 근데 그때 이제 국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 사업에 착수하겠다라는 북한 동지들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런 사인이 있는 이런 서류들이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편지가 왜 나왔느냐? 그걸 조금 제가 소련의 처리 장막이 거치면서 이런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조금 부연 설명하면 1990년에 소련이 이제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이제 소련이 그야말로 개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소련의 애무부에 근무했던 이런 직원들이 그 기밀 서류를 가지고 서방에 다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자료가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 거에 대한 사료가 밝혀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뭐냐면 김일성이가 몇 년 동안을 스탈린에 쫓아가서 또는 누구를 통해서 그때 슈티코프 대사였는데 계속적으로 구애를 하는 거예요. 전쟁 좀 하게 해달라. 소련은 굉장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소련이 여기 개입해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김일성이한테 뭘 사주했냐면 중공의 동의를 받아라. 중공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련은 자기들 피해는 거의 안 보고 또 미국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대신에 중공군으로 하여금 이걸 갖다 처리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구애를 해서 그게 마침내 H9 선언하고 그 시기에 승인이 최종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H9이 결정적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침이라고 하는 건 아주 명명백백한 사실이야.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뭐 북침 운운하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그거는 사상적으로 저쪽 사람들 얘기죠. 네, 이렇게 다 밝혀졌는데도 발뺌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건 뭐 발뺌해도 소용없는 거죠. 네. 그리고 보면은 6.25 전쟁에 대한 암호가 있어요. 근데 이 전 북한군에 하달된 암호인데 폭풍입니다. 이 말 그대로 그냥 삽시간에 휩쓸어 버리자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남한에 대한 굉장히 세밀한 그 조사를 다 끝냈더라고요. 자, 내가 이제 폭풍이라고 하니까 재밌는 얘기 있어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쓴 작전이 소위 전격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블리츠크리크라는 독일어인데 그는 전곽 석화처럼 밀어붙여서 일시에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한을 일시적 급하게 덮쳐서 빨리 정복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죠. 폭풍이라는 게. 이거는 뭐 옛날에 90년대 또 그 사막의 작전 그걸 폭풍 작전이라고 했어요. 롬멜. 아니 그 롬멜 말고 그래? 90년에 중동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라크 전쟁할 때 그때도 사막의 폭풍 작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침공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군인이 있긴 있었는데 군인이 일요일은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있는 그 틈에 4시에 이제 침공을 했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작은 전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소규모 전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4시에 간을 보듯이 침공을 했다가 잠깐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으면서 또 상황을 돌아가는 거를 추이를 지켜본 후에 11시에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요. 탱크로
탱크로 밀고 옵니다. 소련제 탱크로 밀고 오는데 그 탱크 바퀴는요 아무데나 막 올라갈 수 있고 뭐 나무가 앞에 있다고 해도 그거를 타고 넘어가기도 하고 막 하는데 우리나라에 탱크가 있었을까요? 그때 미군이 일부 가져온 철수하면서 거 있었나 모르겠네. 본토로 철수하면서 중화기 이런 무기들을 갖다 이승만 대통령한테 안 줬어요. 왜냐 북진 통일할까 봐.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당시에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 탱크가 지금 이 작가께서 뭐 아무데나 올라간다는데 이게 이제 소위 무한궤도라는 거예요. 무한궤도니까 이렇게 경사에서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휴전선이 때 된 게 대전차 방벽이에요. 그건 아주 높이 쌓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은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런 건 못 올라가거든. 근데 그래서 이게 그걸 이 탱크가 2차 대전에 소련이 2차 대전 때 쓰던 무기였는데 당시에 2차 대전에서도 이 탱크가 큰 활약을 했었다고 할 만큼 이때 당시에는 굉장한 무기였다니까. 그 독일군 유명한 타이거 탱크가 있었는데 그거를 격파한 게 소련제 탱크예요. 계속해서 개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탱크를 밀고 오는데 우리는 정말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맨몸으로 막아야 할 만큼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6.25 노래가 있잖아요. 맨주먹 붉은 피라고.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맨주먹 붉은 피로. 그래서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또 엑시스 라인을 그으면서 나가 있는 상태로 우리 국군의 병력이 또 일요일날 쉬고 있어서 속수무책으로 밀렸어요. 그때 또 6.25 전쟁 발발하기 직전에 한국 이 정방군 부대에 부대 간의 그 이전이 있었대요.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그날 휴가들을 갖다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미 이북에 의해 갖고 남한 내에 있는 군부의 그 빨갱이들이 거기에 많이 동조를 했다. 그러니까 그때 휴가를 가는 사람도 많았고요. 너무 많았다는 게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이제 6.25가 일어나고 6월 27일 날 전쟁이 딱 터지고 나자마자 6월 26일 4시에 이제 유엔이 안전보장 이사회를 긴급 소집을 해요. 그래서 북한에다 얘기를 합니다. 국제 평화의 파괴 행위를 이제 그만두라고. 근데 북한이 이거를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하면서 27일 날 이제 참전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안보리 이사회 할 때 이제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여할지를 갖다 이제 결정하는데 이때 안보리국 4개국인가 5개국 근데 그 나라 가운데 한 나라만 반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말리크인가? 말리크가 이 안보리에서 이걸 결정할 때에 일부러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일부러 참석을 안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안보리에 그 중국의 대표권을 가지고 소련 측 입장에서는 지금 대만이 거기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950년 1월부터 의도적으로 안보리를 갖다 보이콧을 했어요. 참석을 안 했어요. 이것도 그중 참석을 안 하는데 갑자기 참석할 수가 없어서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이렇게 구세주가 된 거죠. 그것이 그 사건이. 그래서 이제 6월 28일 날 이 안보리 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요. 이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이냐, 이 북한을 격퇴하도록 할 것이냐를 이제 표결을 붙였어요. 그랬는데 찬성 7표, 이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이 돼가지고 이제 유엔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반대 중에 상임이사국 5대 상임이사국에 하나만 거부권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는 상임이사국이 아니라 아마 6호였을 거예요. 6호 비상임이사국.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자, 요게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이 결국 움직여서 이게 유엔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이에요. 트루만 대통령이 그때 그 6.25 날 때 저 고향에 휴가를 가 있었는데 고향 집이 아주 굉장히 넓고 보잘것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긴박한 순간에 트루만이 일단 열을 받았지. 소련 공산주의가 이 자유주의형을 완전히 뭉개려고 한다는 판단을 했는데 이때 이제 참전하도록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준 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지인이에요. 결국
지인이 전화도 하고 가서 이렇게 뭐 룸메이트 했다고. 했던 사람이 그 트루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장관이 그랬었대. 그래갖고 미국이 반드시 참전해야 됩니다 하고 설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또 인맥이 결국은 작동을 했고, 물론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뭐 공식적인 결정이 있었지만 그런 내면에는 그런 게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유엔이 창설 이후로 다른 나라에 참전을 결정한 거는 최초로 있었던 그렇죠.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좀 짚고 넘어갈 중요한 이야기고요. 자, 이제 트루먼하고 미국이 정신을 차렸어요. 딱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치른 이후에 소련이 아주 공식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전파한다는 걸 근데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북한군 뒤에 소련이나 중공이 있다는 걸 이때는 유엔에서 몰랐어요. 몰랐다. 네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유엔이 세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돕자는 거였거든요.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승인했거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까 46개국이 그렇지. 찬성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 유엔군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우리 군이 아까 굉장한 열세였잖아요. 말도 못하는 열세의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밀고 내려오니까 이 남하를 막기 위한 최고의 저지선이죠. 이거를 진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한강 다리를 폭파함으로써 남하를 저지시키는 그런 좀 참담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6월 28일 날은 북한에 의해서 서울이 함락을 됩니다. 함락이 불과 3일 만이니까 네. 뭐 그냥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네네네. 인공기가 걸려있네. 정말. 그렇게 됐고 이제 개전 당시에 군사력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한국군은 10만 5,752명, 북한군은 19만 8,380명을 해서 군으로 따지면 군사적으로는 딱 2배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게 북한은 탱크가 242대가 있었고요. 우리는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탱크로 막아야 하는데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온 몸에 폭탄을 지니고 탱크 그 뚜껑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작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야포가 북한에는 728문이 있었고 우리는 91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함정이 우리는 71척, 북한은 110척이 있었는데 여기 전투기를 또 보면요. 북한은 전투기가 211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비행기 항공기 중에 211대, 전투기는 197대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22대의 연락기밖에 없었어요. 전투기는 전혀 없었어요. 네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게 군사력으로 볼 때 도저히 싸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함락을 당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 피난을 갑니다. 자기의 살던 터전을 버리고 자기의 집과 뭐 이런 땅 이런 것도 해서 지금 이 피난 짐들을 보세요. 아이들도 업고 있고 망연자실 어떤 희망도 없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7월 1일 날 이제서 그래도 미국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부산에 이제 선발부대가 먼저 들어와요. 그 10군단 스미스 장군이 이끄는 선발부대가 도착을 해서 제일 처음에 교전을 한 거는 7월 5일경에 오산에서 이제 전투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연합군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연합군은 사실 언제 들어오냐면요. 아직 여기서는 북한군하고 한국군하고 싸우는 줄 알고 있었는데 7월 7일 날 저희가 전투 중에 처음으로 승리를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충남 어느 학교 부근이라고 제가 알기는 아는데 그때 처음에 승리를 기뻐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1계급 특진을 시켜줬대요. 그 전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이병이면은 하나를 그어주고 하면서 직접 붓으로 그 철모나 이런 데다 그려서 계급 특진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북한군의 무기를 탈취를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무기를 우리가 접수를 하고 보니까 소련제 무기들인 거예요.
총이라든가 뭐 탱크라든가 이게 소련제 무기라서 이 연합군에서 이거 소련이 참전을 했구나 그거를 알게 돼서 속속 저기 유엔 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16개 네네네. 유엔 군들이 들어왔다 그러지. 예, 이쪽 보이는 그 사진은 인도지. 인도도 있고 다른 뭐 나라도 있고. 터키도 있고 뭐 그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들어왔잖아요. 아니 뭐 제가 그 이제 16개국을 지금 다 옛날에 외웠는데 지금은 이제 네네. 이디오피아 그 거기서 왔죠. 이디오피아. 감사하죠. 그게 뭐 참 블랙 아프리카에 거기서 왔고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남아공화국이 그렇죠. 왔어요. 남아공화국은 아마 배를 2~3개월 타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네. 남아메리카에 콜롬비아가 있었어요. 사실 콜롬비아가 지금 우리나라하고도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데 그 당시에 그 참전을 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진짜 보호하사 네덜란드도 있었더라고. 네덜란드도 있어요. 네. 예. 그 벨기에도 있었고 네. 그래요. 네. 근데 사실 뭐 2차 대전 끝나고 남해 전쟁에 참여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프랑스고 뭐 영국이고 이런 나라들 그렇죠. 이제 그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이제 그 동서냉전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산주의가 이제 밀고 자유진영을 침략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했죠. 이건 자유를 지키느냐, 그 자유의 최전방에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전부 자유진영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에 또 그래서 그 명분하에 유엔 연합군이 16개국이 참전한 거죠. 아직은 동서냉전은 아닌 거죠. 동서냉전이죠 이미. 이 이상 그럼 이미 벌써 이미. 예. 네. 동서냉전은 그 처칠이 얘기했지만 1945년 독일 패망 이후에 소련이 그 동유럽에 재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저는 6.25 이후에 아니 동서냉전은 이미 네. 이미. 예. 그러니까 동서냉전이 열전으로 된 최초의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연합군이 이렇게 속속 들어왔는데에도 북한군의 그 진군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패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워낙 막강한 네, 화력에다가 맞습니다. 훈련들을 철저히 받았대요. 아니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뭐 우리나라는 네. 적수공권인데 뭐 되겠습니까 게임이. 그리고 이제 연합군들도 처음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25일 만에 이제 대전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이 3파선 밑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계속 밀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여기를 밀리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40일. 보면은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 여기 대구 부산 요 지역이에요. 거기 무너지면 뭐 다 무너지는 거죠. 예. 완전히 뭐. 유엔군이 이쪽까지 밀려 있었어요. 보면은 우리나라 여기 3사단, 수도사단, 8사단, 6사단, 경상남도하고 경북 조금 하고만 남았었고. 1사단, 미국 1기병사단 뭐 이래가지고 북한군 보세요. 아주 뺑뺑뺑뺑뺑뺑뺑뺑 다 돌려 있어요. 이게 9월 초의 사진입니다. 근데 진짜 여기서 우리가 이 북한군이 여기까지 다 밀고 오게 되면 우리는 그냥 적화통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겠죠. 이 이상 더 밀릴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은 그러니까 그 낙동강을 갖다 이제 더하기 위해 갖고 북한은 총공세를 갖고 후방에 있는 모든 군대 화력을 갖다가 밀집시키는데 시간이 좀 필요로 했었어요. 그 외관 북한은 뭐 총공세로 아주 여기까지만 밀고 내려오면 된다는 아주 그런 마음으로 총공세를 하고 우리는 이거를 밀리면 이제 끝이다 하는 마음으로 아주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에 8월 중에 8월 달에 그때 장마였었대요. 네네네. 그래갖고 오키나와에서 B-29가 폭격을 해야 되는데 이 전선에 포진되어 있는 북한군 갖다가 폭격을 해야 되는데 장마라 이게 구름이 껴 있어갖고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폭격을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부산에 피난와 임시 수도가 여기 있었어요. 임시 수도가 부산에 있었는데 이때 피난 와 있는 목사님들한테 지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이 낙동강 전선을 돌파할 수 있도록
또 폭격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네. 그래갖고 초량진 교회에서 그때 목사님들이 평신도들이 모여갖고 처리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하늘이 열렸다. 파란 하늘이 되면서 먹구름을 불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B29가 오키나와에서 떠갖고 아주 융단 폭격 1m 간격으로 그냥 폭탄을 먹어갖고 네. 완전히 북한 전력이 상당한 소식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다 그 융단 폭격이란 말이 이때 나왔습니다. 이때 나왔죠. 네, 네. 이따가 융단 원래는 폭격하는 썼지만 거를 제가 6.25 보여드릴게요. 때는 이제 처음 쓴 거지 융단 폭격. 그러니까 6.25 때 처음 나온 말이라고 오케이.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때 우리는 돌파를 해야 돼요. 여기를 돌파하든지 근데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뭐 이제 이건 영화 같은 일입니다. 우리한테는 메가더 사령관님이 계셨어요. 이승만하고 또 절친이죠. 아, 네, 굉장히 친하셔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그 식민지가 끝나고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을 때 한국에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메가더 사령관께서 들어오게 도와주셨습니다. 예, 그럴 만큼 친분이 있으셨고요.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자, 하는데 그럼 이제 인천 상륙 작전 하기 전에 메가더 네. 사령관이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의 패망을 가져와서 결국은 일본의 저 미군 총사령관이 됐어요. 네. 그걸 이제 소위 제너럴 헤드쿼터즈라고 하는데 연합군 사령부의 그 총사령관이 돼서 네. 사실상 5년 동안 일본의 그 군정과 일본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하는데 네.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자 이때 그 인천 상륙 작전 할 때 메가더 장군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퀴즈.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다고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했나요? 오케이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자반 뭐 연장선이니까 70세, 70세, 70세. 그러면 은퇴했을 나이였네. 네. 다시 복귀시킨 거네. 이때 이제 극동사령부의 사령관으로 그렇지. 그 네. 일본에 있는 거예요. 일본에. 네, 네. 그 일본에 있는 사람을 이제 우리 연합군 사령관으로 이제 투입을 한 거예요. 한국 전쟁 중에 이제 그 직함을 받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때 크로메이트 작전인가죠. 이게 인천 상륙 작전의 작전명이 그런데 이때 인천은요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커요. 이게 9m인가 10몇 그렇죠. 굉장히 큰데 그렇게 되면은 밀물과 썰물의 그 높이 차이가 있는데 배가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썰물로 다 빠져나가게 되면 배가 그냥 그 모래사장에 얹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배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 작전은 굉장히 위험하다 해가지고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네네. 본토에서는 이 작전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또 다시 한번 메가더 장군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 6월 15일 날 5,000분의 1의 승률을 가지고 이 작전을 5월 15일. 성공시켰습니다. 5월 15일. 이게 네. 들어가는 시간이 불과 몇 네. 시간밖에 네. 안 됐고 예. 조수가 그 들어가는 시간에 시간에 다 예. 상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예, 그걸 하기 전에 사실 원산 성동격서라고 원산도 들어간다는 첩보도 흘리고 원산 뭐 또 한두 군데 있어요. 이게 이제 북한이 볼 때도 별로 확률이 없다고 판단해서 느렸는데 이때 그 영화의 인천 상륙 작전을 제가 봤는데 이때 이제 미군 우리 그 민병대 비슷한 게 아니라 미군이 고용한 켈러 부대라고 있어요. 켈러 부대가 여기 가서 미리 다 정보도 수집하고 네. 선부 작전을 한 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전이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 그러면서 이제 9월 15일부터 15일부터 19일까지의 이 작전을 이게 또 하나의 기적이죠. 이게 6.25를 반전시킨 가장 네. 그 사건이죠. 네네. 네, 유일무이한 사건이.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게 융단 폭격입니다. 29개지. 네, 대단하네. 어마무시하죠. 촘촘하게 이렇게. 융단이 뭐냐? 카페트잖아요. 카페트처럼 카페트 깔듯이 그 깔듯이 날씨 한다 이거죠. 모시고 가로 세로 짜듯이 네, 그렇지. 예, 그런 카페트. 폭격을 해서 이제 음. 다시 9월 28일 날 서울에 이제 태극기가 걸리게 되는 거죠. 서울을 수복했어요. 그래서 서울을 수복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38도 선이 북한과 남한의 그 저지선이잖아요.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 통일을 해야 된다 하고 이 38도 선에 딱 집결을 해 있을 때가 10월 1일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38도 선을 넘어간 날짜가 10월 1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한다 해가지고 국군의 날로 이날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이건 뭐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예, 모르고 네. 배워야죠. 아 10월 네, 6일에 38선을 돌파한 네, 맞습니다. 날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때 아까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여기 밑에 낙동강 방어선 그쪽에 총 공세를 하고 있었던 북한군이 퇴로를 차단당했기 때문에 고립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물자 보급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북한이 곤란한 상황. 북한이 이제 우리하고 역전이 된 거죠. 전세가 불리하게 됐죠. 그러면서 북한군은 계속 이제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게 되고 우리는 올라가는 북한군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또 인민군으로 끌고 가고 네, 온갖 못된 짓을 맞습니다. 다 했죠. 학도병, 인민군 엄청 끌고 왔어요. 그때. 애들도 데려갔잖아요. 애들 그러니까 학도병으로 데려가고 인민군으로 데려가고 막 폴란드로 간 아이들 있잖아요. 최근에 영화에 그때 이 남한 애들도 끌고 가가지고 그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속도가 얼마나 빨랐냐면요. 이 평양을 점령하는데 이제 압록강 도달하고 평양 점령하는데 10월 19일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건데 한 달 만에 같이 한 달 만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왜 얘네들이 이렇게 빠르게 도망치듯이 갔냐면은 이때 모택동이 군을 보냅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치,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전열을 가다듬어요. 그래서 중공군이 이때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9일 이전에, 그러니까 이미 팽덕회가 26만 명의 북한군을 데리고 북한에 도착을 해 있었어요. 26만 명의 얘들이 뭐라냐면 중국 인민지원군이라고 해서 네. 중국도 미국을 의식해가지고 중국의 본토의 정규군이 아니고 네. 만주에 있던 이 자발적인 의용군들이 6.25에 참전한다는 명분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중국 인민지원군이라고 했어요. 이 가운데 우리 조선 동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렇죠. 인정 청소를 하려고 네, 네. 이 만주 지역에 사는 그 우리 조선 동포들을 갖다가 네. 많이 동원시켰다. 우리 민족의 불행.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전쟁 중인데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나팔뿐만이 아니라 꽹과리, 부 이런 걸 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군이 아닌 그 의용군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 훈련을 못 받았어요. 훈련을 못 받고 그 무기들이 그렇게 군이 쓰는 무기들하고 좀 그런 게 좀 덜 이때 돼서 26만 명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 하면은 장개석 부대 하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갖고 국민군하고. 조선족하고 네. 장개석 휴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 동문회가 6.25 전쟁에 총바지로 소모품으로 쓰겠다 네, 네. 하는 것이고 이 사진 중에 이 밑에 있는 사진은 영화에서 가지고 온 사진이고요. 이 위에 거는 이제 진짜 사진이에요. 근데 이때 중공군이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1차 이제 총 공세를 피는 때가 이때 10월 달부터 해서 11월 6일까지 1차 공세를 합니다. 중공군이. 이때 이제 팽덕희가 전쟁의 그 작전권을 갖다 네. 김일성으로부터 완전히 아직 아니에요. 뺏어갖고. 아직 그 이후에? 네네네. 근데 이제 유엔군이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후방을 차단하는 대규모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우리를 고립시키는 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어디가 중공군이요? 중공군이. 예. 지금 우리가 아까 19일까지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엔군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보면은 11월 6일까지는 이제 중공군이랑 같이 맞붙어서 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24일 그 중공군이 6일부터 24일 동안 사라져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메가더 사령관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중공군이 전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빠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때 빨리 전쟁을 끝내자. 10일 이내에 전쟁을 끝내고 크리스마스는 집에 가서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의 사기가 굉장히 높았겠죠. 빨리 끝내고 가자 이런 마음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메가더도 그 이후에 그런 명장도 오판을 하긴 하네요. 이런 그래서 작전을 쓴 거죠. 팽덕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중국의 대학진 운동에서 한 3,500만 명, 4천만 명이 죽었는데 그 이후에 대학진 운동을 비판을 했어요. 팽덕회가.
그래가지고 숙청당했어요. 근데 비천명이죠. 백덕회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그 핵심적인 인물을 이 6.25 전쟁 때 중공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은 중국이 총력을 기울여서 했다는 얘기예요. 병사들은 그 소모품처로 이용했지만 수뇌부는 중공군 정부의 그런 의중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2차 공세가 또 이루어지는데요. 11월 25일부터 해서 중공군이 대규모 공세를 하는데 이때 이제 유엔군이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으로 나뉘어 있을 때 서부전선에서도 굉장히 이제 혈투가 벌어지는데요. 이 혈투를 터키군이 막아줍니다. 3일 동안 정말 치열하게 해서 유엔군이 전멸 위기를 이제 모면할 수 있게 이제 후퇴를 할 수 있게 3일간 총력전을 해주고요. 이 동부전선에서는 또 굉장히 추위, 그 영하 40도와 초속 60m의 강풍 속에서 12대 1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소규모로 11겹 이상이 그러니까 11겹 이상을 싸우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11명을 죽여도 그러니까 10명을 죽여도 내가 한 명을 못 죽이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치열한 전투인데요. 얼마나 치열했냐면 세계 3대 치열한 전투에 속할 만큼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장진호 전투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이 끼어서 융단폭격을 못하는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폭설이 너무 내리는데 이 중공군이 고토리를 지나가는 다리를 끊어버렸어요. 피난민들하고 그리고 이 군사들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다리가 끊어져서 못 가는데 중공군은 밀려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병사와 이 그 부녀자들이 기도를 했대요. 막 기도를 하니까 스미스 장군이 그걸 보고 다 같이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계속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이 그 폭설 내리던 게 그치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별이 보였대요. 그래서 그 별이 그 지역이 고토리인데 이제 고토리 별이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그때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정말 빛과 같은 그 고토리 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멸 위기 상황에서 후퇴를 하게 되고 흥남 철수 작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번에 이제 중공군은 3차 공격을 하는데 이때에는 이름이 신정공세라고 하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2월 31일 날이라서 신정 바로 전날에 이제 공세가 있었다 해서 신정공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때에는 중공군이 30만 명이 옵니다. 그리고 이때 북한이 중공에게 지휘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때는. 네네네. 신정공세 때. 작전권을 김일성이가 안 넘기려고 하다가 팽덕한테 뺨을 맞았다가 뺨을 맞았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또 열세가 됩니다. 굉장히. 그게 일사후퇴예요. 네, 맞아요. 이게 일사후퇴까지. 1951년 일사후퇴. 동태처럼 그냥 꽝꽝 다. 네. 영하 40도에 초속 60m 강풍이면은 인간이 견딜 수가 없어요.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진 군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유엔군이 사실 뭐 먼 데서 왔잖아요. 전투 경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생전 가보지도 못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고생과 희생을 말할 수 없이 한 거예요. 미군도 처음에 참전할 때는 신兵들만 보냈는데 북한군하고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을 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갈 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보세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이게 이제 흥남 철수 작전 때 사진인데요. 우리가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은 막 아비규환이잖아요. 근데 이때 사람이 많아서 사고가 있었지만 아비규환의 상황은 아니었고요. 목사님들 인솔하에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질서 정연하게 그 배에 메로디스에 오고 했다고 이때 미군들이 저 국민들은 정말 우리가 살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빽빽하게. 네. 국제시장에는 올라가다 막 손을 놓쳐서 떨어져서 그냥 죽고 그런 것도 그렇지 않고요. 이때 미군이 흥남 부두를 아예 폭발을 시키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들어가서 나오십시오 저 배에 오르십시오 해가지고
그 마을이 텅텅 비도록 다 태워서 왔답니다. 근데 이게 한 10만 명 됐다 그러죠? 예, 10만 명이 넘었죠. 10만 명. 그러니까 북한에 있던 우리 피난민들이 20만 명 가까이 1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려왔거든요. 그때 이제 배를 타고 그러니까 이쪽에 흥남 철수 작전에 내려온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뭐 에피소드가 많죠. 뭐 배에서 네. 아기를 낳아서 거기서 태어난 5명. 5명. 명이 태어났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대통령인 문재인 씨도 네. 그 어머니가 잉태한 채로 네. 왔다. 흥남 부두에서 배를 타고 왔다 예. 그러잖아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 고향이 흥남이에요. 그래서 저희 큰큰 할아버지네 집과 우리 할아버지네 집이 육로로 넘어오고 우리 그러니까 큰 할아버지네가 이 흥남 부두로 배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지금 다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배를 타고 큰 배로 가지고 네. 큰 배 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질서정연하게 탔다고 해요. 네. 그리고 다 이제 배에 타고 나서 흥남 부두를 폭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갖고 있던 무기를 다 여기서 배에 사람을 더 태우기 위해서 무기들을 다 여기다 버렸어요. 버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흥남 부두뿐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부전선도 마찬가지고 동부전선도 마찬가지고 중공군에 의해서 계속 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그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서울을 수복했지만 이번에 서울을 또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일사후퇴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공군이 이때 이제 10월 달부터 개입을 해가지고 일사후퇴까지 쭉 밀고 내려옵니다. 이때 날짜를 보세요. 25일부터 해서 1월 4일까지 얼마 안 걸리는 짧은 시간에 그때는 우리도 밀고 올라간 것도 뭐 한 달 만에 올라갔고 여기도 예. 뭐 2, 3개월 만에 했고 이게 네, 거의 뭐 벼락치기로 전쟁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그렇게 했고요. 지금 이렇게 피난민들이 어마어마했죠. 이거 보세요. 이게 기차인데요. 기차 위에 사람들이 타고 있고 기차 밑으로도 무슨 저 지금 석탄 실어 가는 네.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100년도 안 된 우리 역사입니다. 그렇지. 70년도 안 된. 보면은 중공군이 이제 이때 1월 7일에서 8일까지는 38도 우리가 38도가 북한과 남한의 그 선이었는데 37도 선인 수원과 인천까지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4차 공세가 또 있는데 51년 2월 11일에 일주일간 이제 공격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4개 사단이면 저는 어느 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십만의 중공군이 3일 동안 밤낮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유엔군이 이제 반격도 하고 하면서 공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4월 달에 있는데 이때 중공군이 27만 명에다가 북한군이 3만 5천 명이 이제 해서 서울 재입성을 목표로 이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엔군하고 이 중공군하고 차이가 어땠냐면 5대 1의 이제 전투력을 갖고 싸우는데 우리가 또 3일 동안 이걸 방어를 합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어마무시한 그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거라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6차 공세는 5월에 있는데 5월에 9일 동안 중공이 9개 사단, 4개 포병연대 그러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얘네들도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엔군이 패배를 해서 퇴각을 하는데 50%가 전사를 했답니다. 이때 어디까지 퇴각했나? 밑으로 이제 밀렸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중공군도 자기네도 계속 밀고 내려올 수만은 없잖아요. 근데 전투 능력을 어느 정도 상실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급도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휴전 협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휴전 협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휴전 협정이 어느 만큼 오래 시간을 끌었냐면 2년 넘도록 끌었는데요. 사실상 이때에는 고지전이라는 영화 보셨죠? 한 고지가 있으면 고지를 탈환을 하고 또 뺏기고 탈환을 하고 뺏기고 하는 그 전투가 2년 동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 넘도록 그렇게 휴전 협정을 하다가 이제 휴전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보면 유엔군
왜 빨리 또 그 성사가 됐냐면요. 스탈린이가 53년 5월 달인가 갑자기 그렇죠. 죽어버려요. 네. 그래갖고 소련에서는 좀 빨리 서두르게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가슴이 역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적의 장수가 죽어서 전쟁이 빨리 끝난 사례를 제가 세 가지를 들을게요. 네. 하나는 그 징기스칸이 몽고군이 그 폴란드까지 입성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몽고군이 싹 썰물처럼 밀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랬더니 64세 징기스칸이 그때 말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싸우면은 그 총사령관이 죽으면 전부 가서 장례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안거리 있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거의 7년을 일본한테 왜군들한테 당했는데 그것도 마침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하면서 그것도 이제 일본이 철수를 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스탈린이 전부 다 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원조도 하고 그렇죠. 중공군은 뭐 자기들이 또 옛날 소련으로 볼 때 그때는 한수 밑이었거든. 그러니까 중공군을 이용을 했는데 결국은 그 거두가 스탈린이 죽음으로써 전쟁이 이제 종전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날짜를 보면은 1953년 7월 28일에 이제 협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조인 네. 근데 여기 이때 한국은 빠졌죠. 예, 한국이 없죠. 예, 한국은 이때 우리 제일 이승만 반대죠. 대통령이 휴전 협정 자체를 반대했어요. 우리는 이 차제에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네. 이때가 제일 좋은 기회다. 그래서 끝까지 반대를 했고 사실 이면에 조금 이따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미 방위 상호 방위 조약을 관철하려고 휴전 협정을 계속 거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한국이 반대를 하는데 여기 참 그러면 대표를 거제되고 포로를 석방한 게 언제죠? 몇 년도? 그건 그 이따 전이죠. 나옵니다. 이따 나옵니다. 네. 또 나옵니다. 4월 달부터 이제 포로를 석방을 누구를 할 것인가 이거를 분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7차 공세가 있는데 53년 7월 이제 협정이 완료 단계인데 그때 이제 치열하게 영토 이번엔 진짜 영토가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치열한 영토 싸움합니다. 이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이제 7차 공세까지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김일성의 판단이 잘못됐다. 그리고 중공이 참전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한국 전쟁이 3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중국은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후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보면은 51년 7월 10일 날 휴전 회담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53년 7월 27일 그러니까 2년 넘도록 이끌었던 이 협상에 정전 협정에 조인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승만 대통령님의 그 진짜 선견지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70년 이상 미국이 보호해줄 수 있었던 이 우리나라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었던 이때 말이죠. 한미 상호 얼마나 이렇게 반대를 하고 미국을 괴롭히고 막 미국을 공격하고 미국을 세 번 배신했다고 그냥 공개적으로 막 떠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승만 제거 작전이 있었어요. 에버레디 작전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 다 먹히거든. 옳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포기를 하고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울며 겨자 먹기로 왔지만 미국도 잘한 선택이죠. 결국은. 왜냐하면 그냥 떠나면 우리는 지리적으로 중국하고 소련은 바로 밀고 내려오는데 그냥 떠나면 어떡할 거야. 우리는 그냥 바로 또 죽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통일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그랬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명분과 실리가 충분히 했는데 그때 이제 스스로를 과도 정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뭐 김구 선생이 통일을 뭐 하고 이승만 대통령 분리주의자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 군정이 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했지만 통일을 해야 된다고 끝까지 믿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보면은 전쟁이 끝났지만 우리는 이제 전 국토가 다 폐허가 됐어요. 사실 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초토화됐어요. 뭐 공장에 있었던 것도 다 망가지고 뭐 아니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정말 콩가루가 됐네. 정말. 그리고 이제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저기 이산 가족이 1000만이에요 이때. 1000만 이상 가족이에요.
이 그때 집을 보세요. 이북에서 이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한 200만 명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 저도 이산 가족의 후손이고요. 우리 여기 있는 이재희 작가도 이산 가족의 후손입니다. 다. 네.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아이들의 네. 이 아이들이 전쟁고아예요. 네. 예, 그냥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평범한 부모 밑에서 그렇죠. 살 아이들인데 네. 이 전쟁고아로 지금 네.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천만 이상이고, 명. 민간인이 30. 예,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전쟁. 그리고 전사 사망자가 음. 17만 8,569명입니다. 네. 이 중에 한국군은 13만 7,899명이고 유엔군이 4만 명이 넘습니다. 유엔군 중에서 사실 미군의 희생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네, 미군이 미국 부상자까지 합치면 13만 명이 희생됐다고 그러네요. 네. 네, 13만. 그리고 이북의 전사자는 뭐 250만 명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많죠. 250만 보여드릴게요. 많죠. 네.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요. 22조 4,820억 원이나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유명하죠. 이 나라를 복구하는 데는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메가더 장관 얘기를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승만 대통령님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과 얼마 만에 정말 이 복구를 하고 지금과 같이 잘 살 수 있는 60년대까지 일단 복구를 다 끝냈다고 기반을 봐야죠. 만들었죠. 정말 감사한 네. 일이에요. 보면 이제 67개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병 이제 직접 군으로 파병해준 나라는 16개국이고요. 미국, 영국, 터키, 호주,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쭉 있고요. 의무 지원이 이제 그 의료 시설을 지원해준 나라가 5개국, 인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그리고 물자 이제 뭐 먹을 물이라든가 뭐 이런 물자를 지원해준 나라가 또 40개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6.25 했어요. 전쟁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과의 싸움이었네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 당시 뭐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00개 나라 조금 14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전력상으로는 비슷했다고 하지만 그 숫자나 자유진영의 참여도는 네. 공산진영 몇 개국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가 이 나라들이- 하나하나를 지금도 잘 잊지 말고 챙겨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혈맹이 아닌 네. 거예요. 이 피로 지금 우리 왜 지켜준 거 그러냐면 아닙니까? 지금도 정전협정 체제예요. 전쟁이 끝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 도와준 것들이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예. 끝난 게 아니고. 아니 뭐 이거 어디에 큐바도 있네. 아, 네. 후반도 큐바는 있어요. 이때 아직 공산화가 안 덜 됐을 때죠. 진행됐- 예, 예. 헝가리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공산화가 그때는 안 된 네, 거예요. 네, 아직도. 다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유엔 파병 16개국은 그 모임이 있어요. 1년에 아. 그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자, 이 터키가 왜 세 번째 있는지 아까 병력- 3일 동안 막아줬기 때문에 어. 터키가 세 번째 병력도 있습니다. 병력이 엄청 많았었죠. 많았죠. 네, 병력이 많이 많았죠. 왔고요. 네. 보면은 네. 아까 참전 인원, 네. 그러니까 미국이 참전한 인원은 178만 명. 예 어마어마하게 참전을 그 해줬어요. 연인원이라고 하는데 예 가장 많이 네, 이제 참전을 들어왔다 갔다 막 해줬고요. 하는 그래서 이제 참전한 중에 사망자가 36만 명이 넘어요. 3만 6천 명. 3만 6천 명이 넘고요. 부상 부상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 13만 명. 92만 명. 예, 네. 이렇게 해서 합쳐서 13만 명이 13만. 희생됐다. 예, 어마어마하죠. 이게 숫자로 보이지만 이게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그럼요. 생명이라는 네, 게 그 네, 아들들을 그렇죠. 보냈잖아요. 그 관계도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그 나라에 아들을 보내서 희생을 시킨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할 때 의회에서 연설하는데 미국 부모님들한테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아들을 희생시켰는데 더 이상의 이제 앞으로는 그런 희생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했다는 거예요. 여기 에티오피아 보세요. 3,518명이나 네.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네스북에 오른 기록인데요. 세계 기록에 인정을 받을 만큼 진짜 지구에 굉장히 67개국이 67 개국. 사실 3차 대전이었네. 네. 그럼요. 사실상 네. 3대 대전이지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중요한 자료입니다. 네, 그래. 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돌아가셨고. 유엔이 저 부산에 있잖아요. 유엔. 아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부산에 현충원, 있잖아요. 현충원. 아 현충. 부산 거는 제가 여기 부산은 유엔군 묘지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했고 네. 이제 북한이 그 이후에도
지금 여기는 10분의 1도 안 적은 거예요. 그럼요. 어마어마한 도발이 있었거든요. 이거 보면은 네. 60년에만 해도 남북 연방제를 제의하면서 뒤로는 산악지대 뭐 해상으로 간첩을 난파하고 유명한 김신조 일당, 뭐 푸에블로 납치, 울진 삼척에 이제 무장공비 침투해서 이승복 어린이를 죽였던 일도 있고요. 뭐 69년에는 153차례씩이나 그리고 300명이 넘는 간첩을 침투시켰고요. 그러다가 7.4 남북 공동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말할 수 없죠. 버마 아웅선 묘소 폭발, 대한항공기 폭파, 뭐 은하계곡 무장공비, 임진강 자, 이 무장공비. 대목에서 남북 평화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다 잊어버리자고 하는데 이거 잊어버릴 수가 있는 수가 겁니까? 없습니다. 이건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이후에도 계속돼요. 네, 엄청난 철원 GP 교전, 농실이 속초항 무장공비 침투, 네. 연평해전, 제2 연평해전, 그렇죠. 뭐 천안함 피격, 불과 몇 년 연평도. 전에 네, 몇 년 맞습니다. 전에도 우리는 희생을 당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보복한 건 없어요. 이제 이거는 한눈에 보는 건데 이제 아까 쭉 자세히 네, 했으니까 다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반공포로 석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53년 6월 18일 날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휴전협정 전에 바로 네, 바로 직전. 이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 엄청 반대를 했어요. 이걸 하면은 휴전협정 체결이 안 될까봐 두려워했죠. 미국으로서는. 그러면 또 전쟁이 일어날까 보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는 이제 그 반공포로를 북한한테 주면은 거기 희생당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용단을 내린 건데 그것도 또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이 결과를 보니까 잘 됐거든. 그러니까 뭐 참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성견지명이 있는 네. 네. 다 됐나요? 그럼 이제 전쟁이 남긴 상처인데요. 음. 이거는 이제 한번 네네. 요약을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모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 2차 세계대전은 자유진영하고 공산진영 대결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파시즘과 나머지 반파시즘 국가의 대결이었는데 거기에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연합국이었고 추축국이라고 하는 것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파쇼라는 건 전체주의거든요. 전체주의가 확산하는 거를 아주 연합국들이 해서 성공적으로 막았는데 이게 소련이 이미 공산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제 자기들은 공산주의를 세계에다 수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이 아주 표면적으로 급격히 바로 한 것이 한반도죠. 한반도. 네. 한반도는 뭐 김일성이가 소련군의 장교였죠. 그 네. 장교 출신이 왔으니까 소련군하고 일체화가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다만 총사령관이라고 여겨지는 스탈린한테 구애를 해서 제발 좀 전쟁 좀 하게 해달라. 단독으로는 안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의 수많은 그 양민들과 체제에 칼을 갖다가 꼽은 정말 이 만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아직도 한반도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고 상처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쟁의 위기가 항상 있다는 하는 것이 문제이시고 더군다나 이것이 지금 북한이 핵보유를 사실상 했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지금 뭐 종전선언을 하나니 엄청난 혼란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반도는 끝난 전쟁이 아니다 라고 맞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이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이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산주의가 이미 소련과 독일 이 동구권에서 전부 망했잖아요. 중국도 사실상 뭐 아직도 공산주의긴 하지만 자본주의화가 많이 돼 있고 사실상 관 속에 들어간 공산주의 이념이 한반도에 아직도 살아서 이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가 진짜 역사를 성찰하면서 이거를 공산주의로 인한 불행이 다시금 되풀이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각자 성찰하고 행동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예, 그리고 6.25. 지금의 그 참여정부는 비핵화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자 그러는데 그건 더 큰 불행을 야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비핵화가 돼야 됩니다. 6.25는 한국 전쟁이 아닌 6.25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공산 진영의 도발에 의한 이 자유 진영에서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전쟁이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도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지켰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그래서 그림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프리덤 is not free. 음. 예? 그러니까 자유는 피를 흘리는 대가를 통해서만이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나라가 아니라 67개국이 참여해서 자유를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67개국의 모든 그 국가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명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네, 이 지금 그림을 이제, 보면요. 네. 지금 현 상황을 제가 그래도 그림으로 나타낸 게 있어서 이제 제가 그림을 좀 다시 만들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이 북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핵무기 가지고 우리 노려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무심한 척 하고 있으면서 보세요. 군을 대포 축소를 뭐 탱크 방어벽 다 철거. 아니 지금 네.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해서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갑자기 김정은이가 뭐 핵무기를 내려놓겠다고 하는 말 하나 때문에 아직도 행동으로 보여진 게 없는데 네. 평화의 사도로 자처를 해서 뭐 존경을 해야 된다니 나오는 얘기는 이거는 참 우리 정말 국민들의 아닙니다. 뜻을 네.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자, 그래서 사람밖에 이제 할 수 오늘 없어요. 예. 마무리 하시는데 예. 6.25는 너무나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다시는 네. 이런 상잔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동안에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통해서 자유와 번영을 일으켰잖아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네. 자유를 이제는 또 공짜한 피를 흘려서 지켰지만 다시 한번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유를 다시 한번 지킬 것을 결심하면서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 작가님 수고하셨고 강 작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